김경환 하나증권 신흥국 주식 파트장 나와서요. 오늘 중국 이야기를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사실 이 반등에 어떻게 보면 도와서는 중국에서 좀 불이 붙지 않았나. 네네. 중국이 뭐 지난주만 하더라도 홍콩이 한 9% 오르지 않았나요? 지수가? 워낙 많이 빠진 상태로 이제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네. 예, 지난주 리오프닝 얘기 나오면서 이제 바닥에서 조금 하단을 끌어올렸고, 뭐, 리오프닝 관련해서 이제 기대감이 조금 다시 좀 약화되고는 있습니다만, 뭐, 균열은 낮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냥 워낙 뭐 99%가 부정적인 시각들이 많았다 보니까, 이제 관련 리오프닝 관련해서 변화 조짐은 있는데, 뭐 지금 확진자 다시 늘다 보니까, 네. 지침 자체가 바뀌진 않았으니까 이제 뭐 다시 방역에 대한 얘기는 나오고 경기는 다시 조금 10월에 주춤한 모습이라서 시장이 아직은 좀 변동성이 큰 걸로 보여집니다. 이게 사실 이제 오늘 월요일, 그러니까 이번 주 수요일이고 지난주 워낙 급등을 했었고 그 급등의 기저에는 리오프닝과 관련된 루머가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거를 중국 당국이 봤는지 바로 주말에 바로 반박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동태적 그 제로 코로나. 제로 코로나. 네. 뭐 사실 제로 코로나 계속 한다라는 이야기였는데 네. 그래도 중국 증시는 또 강했단 말이에요. 네. 정부는 계속 한다는데 시장은 왜 이렇게? 아니 시장 가기 전에 네. 이 동태적 제로 코로나라고 한 말이 난 이해가 안 가더라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근데 일단. 뭐 최대한 정밀하게 본인들 과학적인 방식으로 네. 본인들 기준에 이제 좀 융통성 있게 이제 하겠다는 건데. 융통성 있게 하겠다는 건 맞아요? 근데 동태적 제로 코로나 사실 올해 연내 계속 하고 있고요. 네. 아, 한 거예요 지금까지? 네, 이쪽에 이제 9차 방역 지침까지 나와 있는데, 이제 1차부터 9차까지 오는 과정에서 보면 변이 바이러스 나온 다음에 이제 방역 자체가 더 강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동태적이라는 말은 뭐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그래요? 하던 대로 계속 하겠다. 하는 대로 계속 한다? 하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네네. 근데 이제 뭐 국무원이나 이쪽 정부,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질본 같은 데서 얘기하는 것들은 저는 뭐 일단 애시당초 그 주말에 나온 그 어떤 그 발표 자체는 크게 기대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그 루머들이 계속 나오고 또 일부 컨퍼런스 콜이나 이런 쪽에서 일부 이제 질본 출신의 학자들이 그렇게 이제 계속 추정들을 하면서 일부 리오프닝 시나리오를 얘기하는 거는 물론 희망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충분히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중국 쪽 당수뇌부에서는 고민을 하는 단계로 보고 있고 확률적인 얘기를 좀 말씀드리면 네. 일단 명분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이미 원래도 명분이 없지 않았냐 보실 수 있지만 올해 상반기까지는 제로 코로나, 뭐 동태적 제로 코로나든 제로 코로나든 저희가 이렇게 락다운을 반복하는 걸 유지하는 이유가 네. 득과 실을 저희가 따졌을 때 여기서 얻을 수 있는 득은 뭐 쉽게 상상할 수 있겠지만 뭐 의료 시스템 붕괴로 인한 체제 관련 리스크, 네. 뭐 통제에 대한 어떤 욕심, 뭐 그런 쪽에 이제 얻는 득이 기존에 이제 저희가 고용이나 성장, 뭐 여러 가지 측면에 이제 경제적인 충격을 일부 그래도 좀 상회한다라고 봤던 것들이 최근에 와서는 뭐 득실은 거의 비슷해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득실이 이제 비슷해졌기 때문에 확률적으로는 충분히 고려할 만하고 뭐 무엇보다 치명률이 많이 내려왔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뭔가 백신이 달라진 것도 아니었을 텐데 그러니까 변이 때문에 바이러스 변이 그러니까 때문에. 네네네. 글로벌리 약해져서? 지금 글로벌 치명률 자체가 내려왔고 저희가 뭐 이제 사이트 찾아보면 이미 글로벌 2% 이하로 떨어졌고 지금 중국 본토에서 예의주시하는 홍콩이 0.8 정도? 이제 우리는 이제 0.14%, 0.2%대로 훌륭하게 아주 짧고 굵게 위드 코로나를 했던 거고요. 뭐 아무도 중국이 싱가포르나 한국식으로 갈 거라고 생각 안 하시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미국식이나 기타 신흥국식으로 가야 될 텐데 뭐 당에서 얘기하는 명분은 기본적으로 치명률이 높다는 부분이었었는데 뭐 치명률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분명히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뭐 여러 가지 제가 현재서 듣는 얘기들은 뭐 임계치는 이미 좀 넘어간 상태고 기본적으로 준비 작업에 징후들은 좀 보이고요. 그리고 이게 선전을 좀 많이 하는 국가다 보니까 저도 이제 매일 중국 언론, 관영 언론 보잖아요. 네. 상당히 여론 눈치를 지금 많이 보고 있죠. 그러니까 여론에 대한 사과나 대응이 굉장히 이제 뭐 어떻게 보면 그 당국자들은 굉장히 지칠 상황이고 기본적으로 좀 이제 뭐 좀 시간을 끌면서 막고 있는 느낌을 좀 많이 받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는 뭐 단계적으로 완화를 하겠습니다만 그 국무원이나 우리 지금 정부 쪽에서 얘기하는 건 큰 의미는 없고요. 이제 당의 생각이 어떠냐에 대한 부분이고 그 결정이 어떻게 되느냐는 이번 11월 말에 있는 이번 수뇌부의 이제 첫 당 수뇌부의 이제 정치국 회의 11월 말에 있거든요.
혹은 12월 10일쯤에 이제 경제공작회의가 있는데 그 전후로 10차 지침이 나오면서 이제 부분적으로 이제 격리 완화를 하고 이제 그런 시나리오로 좀 가지 않을까 예측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이걸 왜 처음부터 여쭤봤냐면 사실 시장에서 우리 투자자들이 가장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코로나 저거 언제 풀어줄 것이냐. 왜냐하면 중요한 이벤트들은 거의 다 끝난 것 같거든요. 뭐 시진핑 3년임도 이제 지나갔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다 끝났는데 이제 저것만 좀 풀어주면 좀 좋아질 것 같은데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좀 컸었거든요. 그래서 뭐 국내에서는 중국 관련된 종목들이 또 공교롭게도 같이 또 많이 올랐어요.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 뭐 함께 급등을 해버렸거든요. 네. 사실 아모레퍼시픽이나 화장품이나 뭐 의류 관련된 쪽이나 중국 관련된 소비주들이 올라가려면 중국이 뭐 소비가 좀 되고 코로나 풀어주고 그러니까 말이에요.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으니까 지금 굉장히 억눌려 있는 상태인데 네. 우리 증시에서도 한 번에 폭발을 해버렸거든요. 그리고 뭐 사실 뭐 애플도 폭스콘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노동자들 도망가는 거 보고 네. 약간 마음 졸이셨던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한번 좀 여쭤봤는데 오늘 우리 파트장님께서 준비하신 게 3대 위험. 뭐가 중국은 지금 참 걱정되는 것들이 많은데 어떤 내용을 또 전달을 해주실 건가요? 일단은 저희가 연간 전망을 하면서 뭐 당연히 방역 문제나 네. 부동산 관련 리스크가 워낙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 관련해서 올해 지표들이 작동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어서 네. 내년 전망하면서 좀 고민했던 게 어쨌건 지금 중국이 한 3가지 정도 위험을 시장이 좀 극단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그림을 띄워놨는데 뭐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체제 관련 리스크는 분명히 이번 당대회에서 아주 극단적으로 굉장히 더 커진 것 같고 그거 보셨죠? 후진타오 이렇게 네. 네, 봤죠. 나가는 거. 그거 네, 보고 네. 많은 분들이 좀 깜짝 놀라셨던데. 네네네. 난 무슨 생각 들었는지 알아요? 뭐요? 옛날에 무서운 생각? 김정은 아, 예. 우리도 있었죠. 그 작은 아버지 아니 네. 고모부 고모부? 거기가 굉장히 센 분이었는데 음. 나 그거 놀란 것만큼 이번에 또 놀랐어요. 그럼 저는 뭐 중국에 오래 살았고 네. 기본적으로 중국에 살았던 공부했던 저희 뭐 동료들이나 저희 뭐 동기들은 어쨌건 시장 경제나 이런 조금 개혁 개방할 때 수혜를 좀 봤던 이제 앞에 세대라서 네. 어떻게 보면 낙담은 더 심했죠. 뭐 비주얼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이제 중국에 있었을 때 뭐 당석이고 이제 중국에서 봤던 리더들이다 보니까 뭐 퇴장 자체가 뭐 그런 건 알겠는데 이 얘기를 드리면 뭐 주제를 좀 벗어날 것 같고요. 네네, 그래서 그렇죠. 네. 일단은 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중국에 대한 뭐 인심을 좀 잃고 체제에 대한 우려들을 하실 것 같아서 리스크는 3가지입니다. 뭐 체제 관련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두 번째는 산업 구조 전환 관련해서 너무 극단적으로 진행이 됐거든요. 예를 들어 부동산이나 플랫폼 규제 관련된 부분들이 네. 엄청나게 규제를 하는 반면에 반대로 이 제조업 쪽은 육성하는 건 좋은데 뭐 대표적으로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소수 육성 산업으로 돈이 집중되다 보니까 다른 데는 돈이 돌지 않고 이제 굉장히 조금 위축된 그런 상황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순환적인 침체에 대한 리스크도 계속 시장이 반영하고 있죠. 한마디로 방역을 언젠간 풀 줄 알았는데 이게 3년 동안 장기화되니까 구조적인 위험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분명히.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에 고착화되는 위험으로 보시는 것 같아서 부동산이나 방역에 대한 이제 어떤 순환적으로 분명히 회복이 되지만 시장의 시각이 굉장히 부정적이라는 부분들을 3가지를 이제 다 종합해서 보면 저희가 내년의 경우는 분명히 재평가할 부분들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제가 돌아다녀 보면 99%가 일단 부정적이시죠. 네. 기본적으로 99% 부정적이시고 또 중국에서 그나마 되는 섹터에 대한 생각들도 거의 99%가 비슷하십니다. 뭐 전기차, 신재생이나 종종 뭐 육성 관련 산업들로 조금 소수라는 걸로 다 보시는데 내년에 제가 볼 때는 일단 방역 완화는 방향은 정해진 거라고 저는 생각을 갖고 있고 부동산은 어찌됐건 이제 뭐 그쪽에서의 건설 경기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연착륙 수순으로 좀 갈 걸로 생각을 좀 갖고 있어서 그런 과정에서 순환적으로 좀 회복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산업 구조 전환을 너무 급하게 하다 보니까 뭐 시진핑 주석이 기본적으로 독일이 되고 싶고 제조업 기반으로 해서 성장하고 싶은 건 알겠는데 사실 전체 고용에서 지금 규제받는 서비스업이 거의 70%를 차지하다 보니까 제조업으로 이렇게 고용 시프트가 시간을 걸쳐서 가야 되는데 그 과정이 원활하지 않아서 내년에는 중국 정부가 이 산업 정책을 극단적인 어떤 그 양극화해서 조금 리밸런싱을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제조업에 대한 부분, 예를 들어 태양광이나 이런 쪽은
좀 퀄리티 관리, 그러니까 과열에 대해서 오히려 조금 조정을 하면서 반대로 규제했던 산업들은 뭐 어마어마하게 180도 전환하는 건 아니겠지만 하단을 받치는 정책들이 계속 나올 거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어서 그 대표적으로 산업 정책을 이렇게 극단적으로 썼을 때 피해받는 쪽이 홍콩 증시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조업은 뭐 아시는 대로 본토는 제조업 비중이 좀 높은 편인데 반면에 이제 시가총액 구조상 홍콩 증시는 외국인도 많지만 극단적으로 시가총액 구성이 상당히 이 서비스나 규제선이 많았죠. 그래서 내년에 그 홍콩 증시가 주도 지수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국내에도 홍콩 증시 하단을 잡는 게 굉장히 지금 중요한 사태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죠. 사실은 내년에 어느 정도 조금 회복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체제 관련해서는 그냥 제가 이제 체제부터 말씀을 조금 짧게 먼저 드리면 네. 그 뭐가 바뀌겠냐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비주얼적인 충격을 저희가 이번에 당대에서 받고 저도 일요일 날 당대회 끝나는 날 뭐 일부 가슴을 졸이면서 그래도 상무위원들이라고 얘기하는 집단 지도부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나름대로 조금 기대를 하면서 그래도 좀 봤습니다만 형식적으로라도 갖추지 않고 다른 계파 없이 본인의 측근들로 일종의 비서정치 비슷하게 이제 가게 된 거죠. 네. 이번에 가장 논란이 됐던 게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세 개의 계파가 이렇게 힘을 조금 어떻게 견제를 하는 그런 역할이 됐었는데 이번에 3년이 되면서 그 한 개 계파는 아예 그냥 배제돼 버리는. 네. 전부 다 배제를 해버렸죠. 네. 그런 상황에서 뭐 어떻게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겠냐, 완전 네. 독재로 가는 거 아니냐 그런 네. 우려들이 사실 시장에서 좀 있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저희가 체제 관련해서 리스크는 충분히 동의를 하고 장기적으로 우리가 이게 뭐 모택동이냐 등소평이냐 이제 뭐 사실상의 집단 지도부가 효율성을 이제 잃어버리고 개인 사유화하는 권력을 사유화하는 어떤 부작용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에 대한 문제들 또 개혁 개방이 후퇴하거나 지금 봉쇄나 이런 것들과 맞물리면서 시장 경제나 성장 포기하는 거 아니냐. 즉 정치와 경제는 뗄 수가 없는데 경제보다는 오히려 정치 또 이념적으로 가지 않겠나를 지난 3년간의 어떤 방역이나 산업 정책을 보시면서 더 극단적인 공포를 느꼈고 외국인들의 낙담이 최근에 일부 뭐 차이나런이라 불리는 네. 외국인 이탈로 좀 이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뭐가 바뀌었냐는 얘기를 드린 건 뭐냐면 자산 시장이 이거에 대해서 중국의 이제 주가라든지 장기 금리가 이번에 설사 뭐 어떤 리커창의 후배들인 공청단 계파가 형식적으로 배치가 안 됐다고 해서 심지어 상무위원들이 그 어떻게 보면 문고리 인물들로 됐다고 해서 기존에는 그러면은 누구에게 어떤 저항을 받으면서 본인의 정책을 관철을 못 시켰냐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게 더 가속화된다는 걱정들이나 장기 집권이 확실시되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보실 수는 있는데 이번 당대회가 결국에 지나고 저희가 좀 보면 일종의 세레모니 성격이었던 거지 지난 5년 동안 일부 산업 정책에서 이미 어떤 계파의 견제도 없이 본인 고집대로 저항 없이 밀고 왔다는 거는 이미 저희가 주가나 장기 금리에 반영하고 있다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독단적이었다. 네. 근데 이미 그렇게 진행됐다는 원래 그렇게 거죠. 진행되는 거였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다 내 거라는 세레모니 정도의 네. 뭐 상황인 거지. 네. 이것 때문에 과거보다 더 안 좋아질 건 없다.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장기 집권을 해서 후진타워가 그런 비주얼이 있었고 해도 기본적으로 제가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이제 그림 좀 준비된 게 있는지 네. 좀 띄워주시면은 네. 지난 5년 동안 시진핑 주석이 이제 당을 장악하는 것들을 보면은 뭐 예전에 그 반부패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런 걸 통해서 했던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중국의 이미 집단 지도부 상무위원들이 하는 그 어떤 집단 지도부적인 거는 이미 수직 관계가 된 지 5년이 됐고요. 그러니까 수직 관계라는 거는 말 그대로 거기에 나머지 6명도 사실상 시진핑에게 보고하는 과거에 이제 장점인 시대나 후진타오 시대 때는 7인이 사실상 일종의 당서기가 조율자 역할인 거고 홀수로 구성된 것 자체도 의견이 다를 때 이제 조율할 수 있게끔 했던 거지만 사실상 이제 지난 5년 동안에 그 중국의 영도소조라고 그래서 당내 이제 각 분야별로 외교, 경제, 뭐 정치 여러 가지 분야별로 이제 리더 스몰 그룹이 있는데 그 조장을 사실 대부분이 다 본인이 독차지했어요. 그래서 당내 이제 영도소조 정치라고 그래갖고 영도소조는 좀 너무 그쪽 느낌이긴 한데 네. 그 리더 그룹인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보시는 그림이 지난 5년 동안 본인이
그 재경 분야라고 그래서 이제 리커창 총리가 주로 메인을 맡아야 되는 부분조차도 네. 본인이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1인이 실수했을 때 정책적인 실수로 반영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시작으로 보실 건지 기존 5년 동안 그렇게 안 왔는지를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미 좀 왔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죠. 그리고 하나 그림을 더 보여드리면 그런 고집과 관철 그리고 누군가 견제할 수 없는 이미 그런 흐름들이 이미 여기 대출로 보시면 지난 5년 동안의 부동산 규제라든지 극단적으로 본인이 키우고 싶은 쪽의 육성산업 쪽에 양극화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지금 부동산이 저희가 누구도 생각 못했지만 이렇게 지금 2017년을 기점으로 해서 박스침대에서 고점부터 지금 하락하고 있는 게 부동산 대출입니다. 네. 그 가계 수요가 없었던 게 아니고요. 네. 디벨로퍼 버블 깨려고 5년째 이렇게 지금 대출을 줄인 거잖아요. 네. 이렇게까지 강한 반발 속에서도 끌고 왔다는 거는 제가 뭐 일부 이거를 합류하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5년째 이렇게 고집껏 끌고 왔다는 거는 거의 누구도 어떤 관철시킬 수가 없는 본인 위주로 10년대로 할 수 있는 어떤 흐름으로 왔다는 얘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체제 관련 리스크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지금 보여주는 게 지금 그림을 좀 띄워주시면 최근에 이제 홍콩 주식 시장에 대한 공매도 비중이 평균적으로 지금 월 평균이 27%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역대 평균이 한 10% 정도 되는데 지금 체제 관련 리스크를 쉽게 반영하는 게 홍콩 증시가 이제 외국인이 40%고 그 다음에 산업 구조가 아까 본인 고집대로 신념대로 규제 산업을 엄청나게 끌고 왔던 것들이 그 시가총액의 이제 대부분이 홍콩에 또 많이 몰려 있는 상태고 또 순환적인 부분도 뭐 어찌됐건 신념대로 지금 방역을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순환적인 침체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변동성만 줄어들면 이 정도 공매도 비중이 오면 거래 대금이 준 것도 있지만 최근에 한 3개월 흐름을 보면 극단적인 공포에 대한 베팅, 숏 베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어떤 반대 대응하는 것들, 리오프닝에 리자만 나와도 네. 주가가 이렇게 위아래로 지금 열린 상태에서 보면 사실은 쇼커버도 굉장히 쉽게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된 거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러니까 충분히 선반영했다는 측면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좀 그림 좀 띄워드린 걸 보여드리면은 중국 장기 금리가 지금 2.7%까지 빠졌거든요. 네. 국채 10년물 금리입니다. 네. 지금 미국이 4%인데 네. 중국이 2.7%까지 빠졌죠. 그래서 심하네. 네, 2.7%는 저희가 통상적으로 명목 GDP, 물가를 반영한 성장률하고 중국의 장기 10년물 금리가 한 2.5배 승수를 갖고 있는데 대략 그러면 2.7% 금리가 반영하는 중국의 명목 성장률은 대략 7%가 채 안 되고요. 그리고 실질 GDP를 역산을 해보면 3% 정도 성장을 반영한 것 같아요. 근데 중국의 장기 금리가 이렇게 빠진 거는 단순 뭐 제로 코로나나 소비 침체도 있지만 저는 이건 정책 리스크를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도 돈을 가져가서 투자하고 싶지 않고 규제 산업이 많기 때문에 돈이 돌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올해 중국이 통화 완화 정책 이렇게 쓰고 금리를 내려도 중국 경기 살아난다는 느낌을 안 받고 이제 와서 중국에서 빠진 돈이 우리한테 온다고 해서 낙수 효과를 얘기를 하고 있으니 중국 수요가 계속 여간에선 부양으로 살아나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장기 금리가 저는 굉장히 충분히 지금 반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앞으로 체제 관련 위험이나 이런 것들이 일부 얘네들이 이제 다른 방향으로 조금씩 증명을 하기 시작하면 네. 쉽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번에 체제 관련 위험에 대해서 이제 조금 제가 다르게 보는 시각 중에 하나는 장기적으로 저희가 뭐 중국의 그런 장기 집권 리스크에 대해서 동의하지만 일단 주가나 금리가 반영한 상태에서 앞으로 그럼 5년 동안 얘네가 어떻게 하겠다는지에 대해서 일단 계획을 조금 말씀을 먼저 드리면 시장에서 걱정하시는 게 일단 내수라든지 성장에 대해서 포기하는 부분들 혹은 네. 시장 경제의 장점을 이제 후퇴하는 부분들 걱정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 이거는 충분히 장기적으로 그렇게 고민할 수 있지만 너무 많은 단기적인 요인들이 섞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방역을 영원히 할 것도 아니고 네. 부동산 침체가 영원히 되는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 너무 봉쇄 정책 위주로 가니까 중국이 마치 북한이나 러시아 같은 체제로 가는 거에 대한 외국인들 공포가 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바로 그건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이제 네. 북한처럼 러시아처럼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런 공포가 있고 네. 아까 이야기해 주신 거 보니까 계속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는 계속 압박을 가해오는 그 기조가 유지가 되면 어떻게 하냐. 네. 그런 거에 대한 공포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압박의 강도는 이제 0으로 바뀐 거죠. 이제 더 이상 규제는 하지 않는데
기존에 잡고 있는 규제 자체를 풀어주지 세게 않는다. 풀지 않고 있는 거죠. 음. 세게 풀지 않는 이유는 시진핑 주석이 2016년부터 이미 마음을 먹은 게 디벨로퍼들의 그 헝다 같은 디벨로퍼들의 재무제표를 이미 2016년에 봤을 때도 답이 안 나온 상황이니까요. 주택 재고 문제나 공급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바람을 얼마나 시간을 두고 빼야 되나를 고민을 했을 것 같고요. 네. 수요에 대해서도 어차피 살려봤자 수혜 보는 사람들은 상위권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면 기대 심리가 좀 너무 빠진 건 맞지만 지금 기본적으로 부양의 강도가 좀 작지만 이미 정책은 바뀌었죠. 오늘도 홍콩 증시가 빠졌습니다만 네. 디벨로퍼라고 하는 부동산주 애들은 주가가 엄청 급등했거든요. 많이 빠진 것 때문도 있지만 왜 급등했냐면 어젯밤에 얘네들 이제 채권 발행이나 이런 걸 다시 허용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워낙 우리도 뭐 PF 사태 있습니다만 지금 채권 시장이 위축이 돼가지고 여간해서 발행이 안 되니까 90% 정도가 디벨로퍼들이 다 민영기업들이니까 민영기업 채권 이제 신용 증여를 위해서 담보라든지 직접 매입하겠다는 이제 계획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50조 원, 하나로 50조 원 정도 네. 이 정도 규모가 나오니까 1차로 이만큼 쓰겠다. 2차, 3차 나올 거라고 하니까 이제 폭락했던 디벨로퍼들의 채권이나 그 부실한 헝다류의 기업들의 이제 채권 주가 가격이 올랐는데 부동산 정책은 많이 V자로 기대하시지는 않아도 우리가 지금 생각하시는 것만큼 침체는 이미 반영했고요. 시스템 위험으로 가느냐에 대해서는 불황의 시스템 위험은 이미 3년째 저희가 홍콩이 반영한 거고 네. 다음 단계는 그러면 회복할 수 있냐는데 V자 회복은 못하지만 바닥을 받치는 정책은 나왔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중국 현지에서 저희가 느끼시는 중국의 그 부동산 경기는 당연히 냉각돼 있습니다만 채권 시장이나 크레딧 위험을 막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건데 방어는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상황이 2016년 1분기에 홍콩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부정적으로 보셨던 시각과 유사하고 네. 분명히 반전은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과정이 굉장히 좀 조금 만만할 가능성이 있는데 부동산도 내년의 기조는 밸런스를 좀 맞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양극화가 심하다 보니까 네. 뭐 더 죽여서는 기본적으로 재정 적자도 심각할 뿐더러 기본적으로 뭐 원했던 거는 이런 빌드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년은 좀 쉬어가는 해 정도 생각을 하니까 중국 부동산에 대한 얘기는 내년 내내 나오겠습니다만 저희는 하단에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뭐 경제나 산업 구조에 대한 전환 이쪽에 대해서 그러면 계속 제조업을 밀고 나간다. 산업 구조는 그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2차 전지라든지. 네, 장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모두 다 중국 애널리스트들이 비슷하게 그나마 업종 테마를 혹시 말씀을 드린다면 대부분 뭐 국방, 안보, 신재생, 신형인프라, 뭐 데이터 센터, 디지털 경제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주도해서 정부 투자를 육성하는 것들이라고 그나마 말씀을 드렸었고 저도 2, 3년째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네. 장기적으로 그런 테마나 업종을 고르는 가능성 높은데 의외로 내년에 청개구리처럼 시장이 반대로 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3년째 어려웠던 이제 소위 말해 리오프닝 섹터들 그리고 굉장히 위축됐던 홍콩에 많이 있는 경기 소비, 서비스업 제가 중국의 소비 구매력이 이런 게 내년 상반기에 갑자기 좋아질 거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소비 지표는 굉장히 안 좋고. 안 좋죠. 네. 근데 이제 지금 바닥엔 왔고요. 시장은 이제 바닥인 것까지는 알겠는데 좋아지기가 어려울 걸로 보는 거고 그 좋아지는 촉매는 당연히 방역 완화로 봤던 건데 근데 이거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데 진짜 중국의 소비가 안 좋은 게 방역 때문이 만든 건가요? 뭐 아니면 뭐 경기가 안 좋아서 돈을 못 버는 걸 수도 있고 중국의 청년 실업 뭐 문제도 굉장히 좀 심각하다 뭐 그런 이야기도 좀 들린 것 같은데 계속 작년부터 코로나 방역 때문에 소비가 안 좋아진다 계속 그 얘기만 좀 들려오는 것 같아서 그러면 방역만 풀리면 소비는 확 늘어날 수 있는 여건인 건가요? 그게 좀 맞물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3년 동안 네. 고용이 시프트하는 과정에서 규제 산업이 대부분 또 방역 피해 산업하고 겹치는 거죠. 네. 근데 지금 피해를 받은 산업들이 고용의 70%를 좌우했던 서비스업이다 보니까 당연히 서비스업은 방역으로도 피해를 받았고 규제로도 문제가 있었던 거고 부동산 종사자나 플랫폼 종사자들도 고용의 타격을 받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코로나라고 봐야 되는지 아니면 산업 구조전환 문제라고 봐야 되는지인데 섞인 게 확실하고 저축률이 급등한 게 사실이고 네. 소비할 마음이 없다는 것도 사실이죠. 그러니까 뭐 부동산에 대해서도 뜨뜻미지근하게 완화하고 있고 방역도 만약에 천천히 완화한다면 계속 구매력 문제에 대해서는 크랙션 마크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확실한 건 지금이 저점이라는 거고요. 그 주가는 좀 달라서
우리 입장에서 뭐 중국 소비가 지갑을 바로바로 열어서 스마트폰을 사고 중국에서 이제 화장품을 사는 게 좋겠습니다만 아쉽게도 중국은 이제 주가 측면에서 먼저 움직이는지 보셔야 될 것 같고 일단 소비주가 다 빈집 상태죠. 그러니까 지금 뭐 그래봤자 중국 소비주 음식료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저희도 드렸습니다만 이제 내년에 큰 그림에서 연간 전망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의외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산업 구조 전환이나 고용 문제 때문에 이제 그 기존에 했던 규제를 중단하는 것들이 방역 완화와 만나게 될 경우에는 관련주들이 생각보다 좀 탄력적으로 올릴 수 있다는 걸 최근에 국내 화장품에서 확인하셨고 그런 과정을 저는 일단은 단계별로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4분기와 내년 1분기까지는 지금 왜 그 중국의 그 질본 같은 데서 왜 제로 코로나 유지한다고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준비가 안 되는데 어떻게 완화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준비가 됐냐는 거는 저희가 접종이 올라가는 걸 봐야 되고 접종이 올라가는 걸 보려면 백신을 선택해야죠. 네. 그 백신에 대한 선택이 당의 입장일 것 같고요. 그 당의 입장에 그 나올 확률은 이번 당대회 끝나고 하는 정치국 회의부터 해서 이제 당의 스케줄을 좀 보시면 그 백신의 선택이라는 거는 모더나 화이자 이번에 이제 독일 총리 왔을 때도 바이언텍이나 이런 쪽 네. 외국인이 이제 맡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전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 그러니까 지금 약간 자존심에 스크래치 날 것 같아요. 많이 나겠죠. 어떤 거요? 아 자기네 네. 것들에 대해서. 그럼 미국과 받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 생각은 그거는 저희가 알 수가 없는데 네. 일단 치명률이 내려왔으니까 이제 백신을 맞기 시작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백신 선택은 이미 이제 임상이 끝난 몇 가지 두세 개 정도의 중국의 mRNA 백신도 있고 혹은 시노백도 3차를 맞은 사람들부터는 홍콩의 경우는 방어력이 있다는 게 확인은 돼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사실. 그게 중국이 속인 게 아니고 홍콩 과기대 쪽에서는 나름대로는 3차부터 가능한데 문제는 3개월 전부터 지금 백신 접종이 멈춰 있어요. 왜? 그것도 왜요? 왠진 저도 모르죠. 근데 그 시노백이라는 백신 자체도 최근에 저희가 트래킹하는 데이터로는 3개월 전부터 60세 이상 인구 접종이 사실상 멈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거를 뭐 저희가 당대회 앞두고 그냥 방역에만 치중했다 혹은 뭐 여러 가지 평가는 할 수 있지만 접종에 대해서는 멈춘 상태라는 거는 어떤 접종에 대한 선택 혹은 다른 방식으로 교차 접종이든 고민은 하고 있다는 걸로 저는 추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외국인이 바이온텍 걸 뭐 맞건 화이자 걸 맞던 간에 외국인이 그렇게 시작한다는 거는 현지에서 대도시에서 이거를 외국인들 보는 입장에서 보면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아마 양쪽을 병행하든지 mRNA 백신이 승인이 나서 각 지방정부별로 좀 다르게 접근을 한다든지 형태로 변화는 조금 저는 그 백신 선택은 좀 임박했다고 추정은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희망이 전량이 될 수는 없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확률적으로 높아졌다는 거고 그런 얘기가 계속 모락모락 나오고 있기 때문에 홍콩이나 본토의 이제 백신주들도 생각보다 많이 안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변동성이 굉장히 큰데 그렇게 뭐 질본에서 우리 그냥 제로 코로나 한다는 건 그쪽은 이제 말 그대로 앵무새처럼 말만 하신 분들이고 이제 지침이 어떻게 바뀌는지 좀 기대는 여전히 하고 있다는 얘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접종률이 어느 정도나 돼요? 지금? 접종률이 뭐 2차까지는 대부분 맞았고요. 3차 접종률이 제가 알기로는 전 인구가? 전 인구요. 오. 2차까지는 맞았죠. 아니 뭐 공산당이니까 맞으라 그러면 다 맞겠죠. 아니, 나는 좀 아까 바이오엔텍 얘기하시길래 모더나 살까 그랬더니 그러면 다 맞았으면 소용없네. 아, 예. 질문이 좀 들어와서 이거는 좀 네. 준비하신 내년 전망이랑 좀 차이가 있는데 또 네. 기대하고 있는 게 유럽과 화해하고 이제 지금 블록화가 좀 걱정인데 독일 총리가 또 방문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또 의미를 또 부여하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아 이제 독일이 또 이제 좀 서로 화해해가지고 서로 수출도 좀 유럽에 좀 잘 되게 하려고 하나보다. 혹시 독일 총리 방문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갖고 계신 생각이 있으십니까? 일단 중국은 굉장히 원했던 방중일 거고 네. 기본적으로 독일도 약간의 미국의 보여주기식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겠죠. 네, 당연히 쇼잉을 하는 거고 네. 아시겠지만 뭐 어떤 외국 국가 중에서도 탈중국이 제일 힘든 나라가 독일이잖아요. 네. 독일은 진짜 많이 투자돼 있습니다. 저도 네네네. 중국에 있을 90년대부터 해서 너무나 많이 독일에서 지금 사실 중국에서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이걸 바로 엑시트하는 것도 유로존에서는 제일 힘든 국가 중 하나일 겁니다. 물론 뭐 인권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다극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겠지만 사업 자체는 디커플링 되기 좀 어렵다는 이제 독일의 생각을 중국도 이 부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장 예전에 천안문 사태 직후인 92년도 초에도 유럽 쪽을 먼저 신경을 쓰면서
조금 이 균열을 내면서 이제 본인들이 개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인심을 많이 잃었고 기본적으로 예전엔 개혁 개방이나 노동력을 내주면서 시장을 내줬지만 지금은 중국이 많이 내줄 게 없다고 보실 수는 있는데 이미 투자된 게 독일이 많기 때문에 독일의 그런 걸 잘 이용해서 나름대로는 이제 본인들도 러시아 문제에 대한 적극 참여, 뭐 그게 쇼잉이든 아니든 그런 걸 보여주면서 나름대로는 조금 이제 그 외교 행보를 좀 시작한 거의 첫 발로는 저는 뭐 반의 성공은 좀 거두고 있다. 그리고 일단 중국이 구매력을 가지고 시장을 가지고 이게 그 공략을 하게 되는데 나름대로 이제 제가 내년 전망에서 중국의 체제에 대한 우려, 네. 봉쇄에 대한 우려를 조금씩 깨가는 방법 중에 나름대로 외교의 노력을 이제 시작한 거라 보여져서 저는 외교 그리고 외국인 백신 접종 또 여러 가지 투자권에 대해서는 조금씩은 이제 그 어떤 이제 조금씩 증명을 해가는 시작이라고 좀 보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중국 시장을 볼 때 가장 조금 궁금해 하실 만한 게 두 가지,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거든요. 차이나런. 정말 중국에서 돈이 그렇게 많이 빠져나왔는지, 네. 뭐, 지난주였나요? 텍사스 연기금이 벤치마크를 좀 달리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뭐 한국에서도 기대감이 조금 있었거든요. 뭐, 중국에서 돈이 빠져나오는데 기대감을 좀 갖는 게 좀 그렇지만. 네네. 네. 디커플링이 필요하니까. 네. 네.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하나는 지금 오늘 중국이 소비자 물가, 생산자 물가가 발표됐잖아요. 네. 둘 다 예상치를 하회. 하회했고 생산자 물가는 마이너스까지 간 네. 그런 상황이어서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환율, 그 다음에 혹시나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발생 안 하면 금리를 또 내릴 수 있는 환경이지 않을까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이 있거든요. 네. 일단 최근에 저희 기관들도 많이 궁금해하신 내용인데 네네. 좋은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아유, 일단 외국인 차이나론 관련해서는 중국의 채권 자금이나 주식형 자금이 올해 내내 계속 이탈 압력이 컸던 것도 사실이고요. 네. 네. 최근 들어서 주식 쪽에서 이탈이 본토나 홍콩이나 있었던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돈이 우리한테 왔느냐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그렇죠. 맞진 뭐 않지만 추적이 안 되겠죠. 지금 뭐 텍스 연기금 이런 이슈들은 말 그대로 글로벌 벤치마크 패시브 플레이를 할 때 이제 엑스차이나 움직임으로 이제 교체해 가는 기대감들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저는 이거는 아직 기조로 보긴 좀 어렵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여전히 이탈한 것들이 나름대로 저희에게 낙수 효과로 제기되긴 했지만 이게 과연 중국과 우리를 이제 연결고리로 안 보고 과연 롱쇼 플레이로만 볼 만한 경제나 산업 구조가 됐는지나 혹은 이게 중국이 구조적으로 중국에서 투자하는 상품들이 잠깐 뺄 수는 있는데 또 미국 긴축 이슈도 있고 해서 채권이랑 주식이 같이 뺄 수는 있지만 구조적으로 아예 EM 지수 안에서 그 엑스차이나가 대세가 되는 거에 대한 검증은 굉장히 조금 길게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근데 확실한 건 중국의 패시브나 액티브 자금이 최근에 빠진 건 사실입니다. 저도 그게 뭐 대세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근데 그 이탈한 자금이 우리에게 들어온 자금에게 낙수 효과가 충분할 만큼 대단위로 이탈하진 않았어요. 실제로. 그건 아니다. 네네. 순매도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림 잠깐 띄워놨는데 네. 연도별로 그 후강통 있잖아요. 네. 후션강통. 홍콩 맞고 이제 본토로 가는 자금이 하반기에도 순매도였던 적은 개방한 이래 처음이긴 합니다. 지금 딱 보합입니다. 딱 순매도 연간으로 봤을 때는 누적 액수가 순매도, 순매수 딱 보합인데 최근에 한 9월 이후에 좀 가파르게 이탈하면서 액티브 베팅이나 액티브 자금들이나 좀 이런 단기 자금들이 실제로 중국에서 빠져나온 건 사실인데 아직은 너무 확대해서 볼 필요는 없고 그냥 어느 정도 좀 낙관적으로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왜냐하면 중국 쪽으로 채권이나 주식형 자금들이 1분기까지 세게 들어갈 것 같진 않아요. 그런 환경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뭐 정말 3년임을 해서 뭐 장기 집권이 확인되니까 이거는 저는 실질적으로 바뀐 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어떤 이탈을 하다 보니까 이유로 보고 실제로 내년 1분기까지는 미중 간의 그 금리 역전 현상도 심하고 위안화 환율도 어떻게 보면 원화 대비해서도 지금 수급을 더 안 좋게 보시는 것 같은데 1분기에 중국의 외국인들이 돌아올 것 같지는 않아서 당분간은 긴가민가 하는 상황에서의 트레이딩이 조금 있을 걸로 생각은 합니다. 근데 지금 중국이 채권은 많이 빠졌어요. 채권의 경우는 최근 4년 내에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는데 많이 들어온 자금의 한 16% 정도가 올해 연간으로 빠졌기 때문에 뭐 위안화에 대한 차익 실현도 있었을 것이고 무조건 롱온리 어떤 상황에서 이제 국채조차도 판다는 거는
이게 과연 미중금리 역전의 장기화로 보고 그러는 건지 이건 좀 봐야겠지만 여간에서는 아주 빠르게 다시 작년처럼 재작년처럼 많이 들어오는 환경은 아닐 것 같아서 국내 입장에서는 주식이나 채권 쪽에서 국내에 좀 파킹하는 자금들이 늘어날 걸로 생각합니다. 다만 저쪽에 반도체 숏하고 뭐 롱이나 혹은 TSMC 쪽 대만에 숏을 하고 이쪽에 저희 롱을 하는 전략이 장기적으로 갈지는 중국의 환경을 봤을 때는 좀 중국이 지금 당분간 6개월 정도 놓고 보면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조금 긍정적으로 증명할 것들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보면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채권이 빠졌다는 거는 그 주식하고 또 좀 다르게 네. 좀 심각하게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나라 경제의 장기 비전에 대해서 안 좋게 본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2.7%라는 중국의 국채 10년물 금리는 저도 처음 보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네. 그러니까 주식은 6달 뒤를 선행한다고 얘기하지만 채권은 한번 들어가면 10년, 20년씩 보고 들어가는 자금들이잖아요. 네, 보통. 네. 그러니까 채권이 빠졌다는 거는 지금 중국에 대해서 상당히 비관적으로 돌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최근엔 뭐 채권 시장 개방한 지 한 5년 정도 됐으니까 저희가 이걸 뭐 장기 자금이었는지 좀 짧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위안화가 최근 3년 동안 강세 쪽으로 많이 사실 먹었죠. 그래서 네. 저는 뭐 충분히 여러 가지 이유가 됐다고 생각하고요. 뭐 그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걸 가지고 저희가 2.7%까지 빠진 금리를 보고 향후 내년에 그 저희가 보는 그림 자체가 경기는 그래도 완만하게 올라올 것 같고 방역을 뭐 내년 연말에 푼다는 소리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네. 네, 그리고 장기금리라는 거는 아까 복합적으로 굉장히 불황을 반영했기 때문에 네. 점진적으로 올라오는 과정이 있다면 제 생각에는 뭐 더 빠지는 않을 걸로 보고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진정은 될 텐데 뭐 중국 정부도 아마 그래서 이제 조금 머리를 굴리고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언론에 보도는 안 하지만 나름 중국 증권 당국자들 지금 나와서 개방을 추가적으로 하겠다고 얘기는 하고 있어요. 아무도 관심은 없죠. 네. 개방보다는 돈 빼내가고 있는데 개방을 한다고. 방역을 완화하는 게 더 네. 좋은 방법이고 뭐 네. 그렇겠습니다만 본인들 방식의 이제 얘기는 중국이 내년에 이제 좀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것들 중에서 MSCI 차이나 A주 들어갈 때 중국이 네. 지금도 제한을 하면서 들어가잖아요. 중국은 그렇죠. 외국인 지분율 제한이 있고 네. 이런 것들은 이제 본인들 입장에서 완화할 수도 있죠. 음.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지금 한쪽으로만 거의 답이 안 나오는 걸로 보는 부분도 있고 또 저도 약간 희망 고문으로 보실 수 있지만 저는 생각보다 이번에 리오프닝 반응을 봐도 기본적으로 너무 극단적인 쏠림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 중국 정부의 조치들이 물론 본인들이 증명을 해야 되지만 내년 1분기까지 그런 그 추가적인 개방 조치들 또 홍콩에 대해서 뭐 가상화폐가 됐건 홍콩의 개방 조치들이나 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보여주면 이제 고민들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뭐 현재까지는 외국인은 일단 중국에서 빠르게 다시 돌아갈 것 같지는 않은 환경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마지막으로 요거 PPI 관련해서 아까 네, 생산자 네, 네. 물가 마이너스에 대해서 네. 제가 지난 주말에도 이제 위클리 자료를 썼었는데 2년 만에 마이너스 된 거예요. 네. 근데 중국 정부가 제일 싫어하는 게 사실 물가 상승보다 PPI 마이너스 되는 거 굉장히 두려워하거든요. 중국은 세계 공장이고 지난 2013년, 16년 사이에서도 PPI가 막 마이너스 때가 60개월씩 이어진 적이 있었는데 본인들은 이게 찍어서 과잉 투자가 쉽게 되는 나라고 수출이 안 되면 밀어내길 못하면 재고가 엄청 쌓이면서 네. 모든 게 꼬이죠. 그래서 이번에 생산자 물가가 마이너스가 됐다는 거는 1차적으로는 상반기에 엄청나게 쌓였던 재고들이 제가 지금 그림을 좀 띄워놨습니다만 네. 우리나라 제품뿐만이 아니고 대만이나 독일 같은 주요 수출국들의 수입을 거의 안 했거든요. 안 한 이유는 최근 5개월 동안 중국의 각 산업별 재고 증가율이 이렇게 마이너스가 이렇게 크게 떨어진 거는 어마어마한 재고 조정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만큼 재고가 지금 많이 쌓였다는 겁니다. 우리 주력 품목들인 전자, 화학, 일본 기계, 자동차, 정유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한 조정을 겪으면서 수입을 할 리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생산자 물가 이렇게 빠졌다는 거는 향후 내년 상반기까지 중국발 디플레이션 압력, 즉 인플레의 감속기 역할을 대단히 세게 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요. 네. 이거는 좀 반가운 네, 소식. 그 감속기 인데요? 역할 측면에서는 네. 체감적으로 내년 1분기에 뭐 중국 수요가 안 좋은 요인도 나쁜 거지만 네. 글로벌리 공산품 가격 쪽이나 네. 수입 물가 쪽에서는 상당히 큰 기여를 한다고 판단을 갖다는 게 첫 번째고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낮춰주는. 네, 아, 네, 그렇죠. 네. 올해 사실은 뭐 유가라든지 러우 사태도 있었고 여러 가지 꼬여서 그렇지 네. 원래 이제 중국의 어떤 정확한 패턴처럼 중국의 이제 그 PPI가
미국의 CPI를 한 6개월 정도 선행을 하니까 네. 기본적으로 감독 역할을 하고요. 네. 중국이 제가 지금 최근에 본 3개월은 이 재고 조정이 너무 세게 진행이 돼서 생각보다 빨리 마이너스로 PPI가 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중국 정부가 제일 두려워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 개방이나 수출을 노력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내수 부양이 좀 필요한 상황이 된 것 같고요. 그럼 또 내수 부양은 돌고 돌아서 네. 그냥 제일 좋은 방법은 방역 완화를 하는 거겠지만 네. 뭐 그걸 안 한다고 당장 안 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추가적으로 제가 볼 때는 금리 인하 가능성은 한 차례 정도 있지만 제 생각에 내년 상반기의 큰 틀에서는 중립 정도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날카로운 중국은-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 네. 블루스카이님께서 중국 PPI가 낮아진 게 오래됐는데 미국 물가는 안 떨어진 거 보면 네. 미국 물가가 빠르게 좀 떨어지는 것도 어려운 게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네. 미국에서 지금 계속 버티는 것들이 네. 미국의 서비스 물가라든지 자체적인 상승 요인이 있었고요. 이제 저희가 6에서 9개월 정도 이제 6개월 정도 시차로 지금 두고 압력으로 작용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조금 후행하는 경향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떨어진 지는 작년 10월 달에 고점으로 1년째 지금 빠지고는 있고 네. 네. 최근 한 3개월 정도가 아주 도드라질 정도의 하락 압력이 크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내년 1분기 정도면 네. 또 더 빠르게 영향을 줄수 반영이 있는 될 거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더 지나야 될지도 모르죠. 왜냐면 그리고 공산품이잖아요. 아까 얘기하신 것 중에서 이제 큰 틀에서는 그런 방향이지만 네. 그 감속기 역할을 올해 상반기에 많이 못했던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중국의 수출 물가 자체가 지금 PPI 떨어지는 것 대비해서는 좀 덜 빠지긴 했습니다. 그냥 그 전에 재고를 과거 좀- 대비 네. 수출 물가가 관세 요인이나 조금 공급자가 갑이 됐던 시장이 있다 보니까 그때까지는 사실은 조금 더 덜 하락에 반영을 했지만 하반기 들어서는 지금 중국이 갑의 입장이 아니고 내수에서도 공산품 소화가 안 되고 있고 재고가 너무 쌓이다 보니까 대만이나 한국 제품도 수입을 안 할 정도니까요. 밀어내기 하면서 가격을 좀 낮출 수도 있다. 네, 이제 더 점점 더 덤핑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뒤에 일시적으로 많이 몰려서 올 가능성을 말씀을 좀 드립니다. 좀 걱정되기도 해요. 그럼 우리 수출이 당분간 안 좋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지금의 바닥이란 얘기죠. 아까 근데 보니까 저희가- 뭐 마이너스 50% 재고 감소 네네네. 같은데. 반도체나 중간재 재고들은 원래 원재료가 먼저 재고 조정을 하고 완성품으로 이제 재고 조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아쉽게도 시간 관계상 데이터를 못 보여드리지만 네. 제가 최근에 쓴 재고 데이터 이런 거 좀 보시면 반도체나 중간재 원재료들은 4분기가 이미 최악을 좀 지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리스타킹을 세게 하진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최악을 먼저 반영을 한 거죠. 그렇죠. 오더 컷이든 가격 하락이든 재고 조정을 할 때가 굉장히 셌던 거고 지난 5개월 동안 우리나라 대중 수출 관련 이런 주포 품목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세게 반영한 것들이 여기 지금 보여드린 그 그렇죠. 재고 데이터인 네네. 거고 이제 거의 끝자락이 좀 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국은 조금 반도체나 주력 수출 품목들을 이제 어떤 이익의 하향 조정이나 전반적으로 중국향에 대한 부정적인 것들은 좀 나름대로 또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시간이 한 2분 정도 남았는데 내년 전망 해주신 거니까 내년 좀 크게 보고 짧게만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국 쪽 경기 모멘텀은 내년 1분기에 재고 조정이나 방역을 1단계 어느 정도 하는 단계에서부터 지나야 조금 반영이 될 것 같아서 국내 입장에서 중국 모멘텀은 내년 한 2분기 정도부터 조금 살아날 거로 생각을 좀 갖고 있고 저도 뭐 계속 올해 예측에 대해서 좀 낙관을 했다가 상당히 투자자들도 힘드시고 저도 역시 좀 실망을 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체제 위험은 어차피 장기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선반영이 된 측면이 있고 네. 어차피 순환적인 회복이 영원히 밑으로 내려가진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확실합니다. 중국이 불황을 감내하고도 시스템 위험을 막으려다 보니 이렇게 왔기 때문에 중국발 시스템 리스크는 생각보다 확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위를 보는 방향으로 중국 관련주나 중국 증시를 좀 보실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좀 갖고는 있습니다. 네네, 조금 더 좋아지는 중국 증시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김경환 하나증권 신흥국 주식파트장과는 인사를 나누도록 하고요. 파트장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